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신도시 사업이 시작됩니다. 자, 부동산 폭락의 치트키라고 불리는 신도시 사업, 과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리 쇼크에 따른 충격. 두 번째, 공급 쇼크에 따른 충격이죠. 자, 금리 쇼크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발 쇼크. 자, 2022년 12월에 발생한 레고랜드발 쇼크로 예금금리가 5%가 넘게 됩니다. 이러면서 대출금리가 6% 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아예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버리죠. 단기간에 유동성이 말라버리면 유동성을 먹고 사는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리 쇼크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점,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또한 떨어질 때 전세값도 같이 하락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전세도 결국엔 목돈의 가치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목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또한 금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 바로 시장도 반등하는, 회복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 케이스 두 번째는요, 공급 쇼크입니다. 집값이 급등해서 민심이 악화되면 정부는 대규모 공급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신도시 정책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대거 지정하고요,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측정해서 이것을 동시에 쏟아내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쏟아낸 분양에서 입주가 진행되면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면서 도심지역 매매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델이죠. 자, 공급 쇼크에 따른 하락 모델 특징은요, 첫 번째, 하락세가 약하게 장기간 지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분양 수요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반면에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집만 찾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하락, 전세 가격 상승 시기가 이런 대세 하락기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공급 과잉 이슈가 끝날 때까지 하락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자, 2024년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틀렸던 이유는요, 금리 쇼크에 따른 하락이었는데 공급 요인에 따른 하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였죠. 한 번 떨어진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집을 사라, 양도세 감면 정책이 나오면 사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세 하락기 때 있었던 상황인 거고, 2022년 말부터 집값이 급락했던 거는 금리 쇼크에 따른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닥 잡는 법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15년 만에 다시 신도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역대급이에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만 지정한 수도권 공공택지가 무려 64만 2천 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무려 14만 5천 호의 추가 공공택지를 지정한 상태입니다. 합쳐봤더니 무려 78만 7천 호예요. 그리고 이들 공공택지는 빠르면 내년부터 본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1기 신도시가 26만 8천 호였습니다. 얘가 1990년대 대세 하락기를 주도했었죠. 자, 2기 신도시는 60만 7천 호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를 주도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는 거죠. 78만 7천 호의 엄청난 물량이면 이제 폭락만 남았나? 근데 2013년 이후에 이 신도시 입주량이 좀 작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부터 입주를 진행한 위례와 미사 신도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입주를 했는데, 위례 신도시나 미사 신도시 모두 다 규모가 큰 대형 신도시죠.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나 아니면은 하남 교산지구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런 규모의 대형 신도시 두 곳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오히려 꾸준하게 입주 시기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송파구에서 일시적으로 위례 신도시 입주로 역전세난이 난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대세적으로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또한 검단 신도시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7만 호 규모인데 지금 1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가 많이 몰려있는 겨울에는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그래도 자기 가격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도시가 입주한다고 집값이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대폭락한다? 지금 그런 공식을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2014년 이후에 달라진 점 한번 네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서울 지역의 공공택지, 두 번째, 분양가, 세 번째는 늘어난 아파트 수요, 네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공공택지. 자, 과거 대세 하락기를 이끌었었던 1기 신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게 있어요. 바로 전두환 정부의 5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양천구에 26,000호, 노원구에 86,000호, 강서구에 16,000호, 강남구에 16,000호. 자, 이것이 1990년대에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려 14만 4천호 규모였어요. 자, 2기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입주로 20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이 같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권을 포함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추진됐죠. 자, 얘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지정이 됐고요. 분양가는 거의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시죠? 강남 보금자리 분양가 3억대, 미사지구는 3억 1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워낙 싸게 좋은 입지를 많이 공급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기존 주택 사면 바보 소리 듣던 시기였어요. 자, 앞서 두 가지 사례를 보듯이 신도시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의 공급이,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의 마지막 공공택지는 고덕 강일지구였고 여기는 사업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서울은 공공택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남부 지역도요, 공공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양가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락을 이끈 이유 혁신적인 분양가였죠. 자, 근데 최근엔 분양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복정 1지구의 민영주택의 분양가가 공개됐어요. 전용 84 타입이 10억 9,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건 아닌데 애매하게 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파격적인 분양가라서 기존 주택 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는데 앞으로 나오는 3기 신도시 분양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파트 수요 증가입니다. 자, 2030 NZ세대가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근데 2030 세대가 예전 같았으면 아파트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이것을 주거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물량이 생각보다 금방 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아까 78만 호를 말씀드렸는데 이 78만 호가 다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물량을 계산해 보면 한 28만에서 29만 호 정도가 나옵니다. 창릉, 교산, 왕숙, 계양, 대장, 광명, 시흥, 과천지구, 용인 플랫폼시티, 장상지구 딱 2021년 2월까지 지정한 신도시까지 괜찮고요. 그 이후에 지정한 신도시가 벌써 뭐 한 20만호, 30만호 정도 되는데 솔직히 그 이후에 나온 신도시 지정된 거 관심 받는 곳 한 곳도 없었어요. 왜? 입지가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럼 28만호에서 29만호 1기 신도시 정도 규모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데 얘가 나중에 10년 동안 이제 천천히 장기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문제는 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게 일단 임대주택 비율이 35%예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서. 또한 공공자가주택, 신혼희망타운이나 아니면 뉴홈, 나눔형이나 선택형으로 공급되는 것도 한 15%에서 20% 되거든요. 생각보다 민간 분양 물량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의 물량은요, 너무 먼 미래 이야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는요, 제가 볼 때는 좀 뒤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과거에 장기 침체를 겪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서울의 공공택지 부족과 높은 분양가, 늘어난 아파트 수요, 신도시 선호도에 따라서 과거의 하락 패턴이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자,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양극화도 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곳은 3기 신도시 자체가 없는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이 될 것이고요. 영향을 받는 곳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왜냐면 이제 뭐 남양주 별내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가 왕숙 신도시 입주할 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왜? 그 지역의 전세 거주자가 분양받아서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도 구해야 되고 매매 수요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도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이들 지역 3기 신도시 인근 지역보다도 3기 신도시보다 더 외곽 쪽에 있는 지역이 수요 감소로 좀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건 좀 예전부터 좀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3기 신도시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희 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3기 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도 하고요, 주택 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까지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 안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한 블록과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분양이 남아있는 블록을 구분해 두었거든요. 여러분들 청약 전략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당첨 비결도 나와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알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